다음은 김경재 위원장과 김도환 의원께서 보울령 메가시티에 대한 견해를 토크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사실은 부산의 18개 지역구 중에서도 그나마 큰 행사를 여러 번 치러서 이번 행사도 무난히 되겠거니 했는데 조금 이런저런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님의 감면으로 부족한 점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불경 메가시티의 사실상 첫 출발이 될 수 있는 웅상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앞두고 계시죠? 앞두고 있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의원님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 위한 재원의 분배에 있어서 예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집중을 더 초래하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요즘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해서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를 양서면으로 확정을 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용역사가 강화면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예비 타당성 이야기를 많이 드렸을 텐데요. BC 평가라고 해서 비용 대비 편익, 예를 들어 1,000억 예산을 투입하면 이익이 1,500억 정도 나야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는데 그것은 이제 인구가 많이 사는 곳만 BC 평가를 했을 때 1.1이 나옵니다. 0.1에서 1까지인데 0.7, 0.8 이렇게 나와야 철도를 놓고 도로를 놓는데 지방은 인구가 작고 이동 교통량이 작기 때문에 BC 평가를 하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남부 내륙고속철도로 김천에서 합천으로 진주로 고성 통영 거제까지 남부 내륙고속철도가 사실은 1962년인가 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번 검토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BC 평가가 안 돼서 안 됐는데 그게 40년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이제 남부 내륙 진주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에 이제 교통이 소외됐다고 해서 BC 평가를 생략을 했죠. 그런 게 문재인 정부에 몇 개 있습니다. 이 웅상선이든 울산에서 서양산을 해서 한림하고 진영으로 마산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모든 철도가 BC 평가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지금 촘촘하게 지하철, GTX, 또 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 철도 예산 96%가 수도권이고 한 4%, 3%가 지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사과에서 강역철도를 놓겠다고 확정한 30군데 중에서 2군데를 확정했습니다. 노포에서 웅산, 울산으로 연결하는 강역철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남 쪽 국회나 이런 쪽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럼 불경만 하느냐? 호남도 해야 되는데 해서 추가로 한 게 강주, 나주, 강역철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되게 지방에서 강역철도가 어려운데 BC 평가만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균형발전 점수를 요즘 넣어서 조금 평가에 가점을 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강역철도나 고속도로 잘 안 됩니다. 그 점은 정부가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또 그걸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국토교통부, 예산을 뒷받침하는 기획재정부 이런 쪽에서 굉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할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세종특별자치시,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하고 10개의 이제 그 핵심 도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제가 그 당시 행정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의지가 있고 제가 의지가 있으니까 산자부하고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 그렇게 했는데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잘한 게 행정중심복합도시하고 핵심 도시입니다. 진주가 동국예지 상남이라는 옛날 조선시대 책을 보면 북평양 남진주라 해서 북쪽에는 평양이 가장 좋고 남쪽은 진주가 가장 물산이 큰 좋은 곳이라는 할 정도인데 지금 진주가 엄청 소외당하고 있고 지금 32만인데 양산이 36만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진주가 소외되어 있는 가격 교통 철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타 제도를 지금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예비 타당성 조사대로 하면
우울경 뭐 지방 예산을 끌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당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제가 알기로 또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경제 승만을 가지고는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더 부추기는 그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올 수 있어서 지표에 있어서 사회성 평가,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지수를 조금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그죠? 예.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 토론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놀란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을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해안, 그리고 풍부한 또 상상력, 그리고 대선을 불과 80일 앞두고 행정 수도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과감한 도전 정신에 저 한번 다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과감하게 던지신 행정 수도의 이전은 관서법에 의해서 막혀서 건재해서 막혀서 추진이 안 되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두관 의원님께서 다시 행정 수도를 이제는 다시 건재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예,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 받을 수 있다. 그간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제야말로 추진할 때가 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실 겁니다만 대통령 최종군은 국회 군원이 확정이 돼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국회 면적 한 3배 정도 국회 이제 앞으로 뭐 통일시대까지 대비를 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지 면적이 있고 또 지금 용산으로 가 있는데 용산뿐만 아니라 청와대 부지가 16만 평 정도 되는데 그 한 배 정도 되는 부지가 그 세종시에 지금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서울의 그 경복궁 뒤에 산만산처럼 그렇게 아름답진 않지만 그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실을 지을 수 있는 그 강도 있거니와 그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있는 산도 좀 나뜸하긴 하는데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그 당시 헌재에서 이제 위원이라고 해서 간섭법에 그 간섭법이라는 게 법조항이 성문법이 아니잖아요. 조선 500년에 아마 한양이 조선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게 이제 아마 조선 500년 간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참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석연 씨라고 그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위원 제청을 해서 그 당시 현재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청와대하고 국회는 못 가고 다른 정부 기관들이 다 갔는데 지금은 국무총리실까지 다 갔고요. 외교부하고 몇 개만 지금 세종로 지금 서울 그 강암 앞에 세종청사 있고 거의 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다 옮겨 있고 아마 이제 국회하고 청와대도 다 그쪽으로 대통령실도 갈 거라서 다음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내년 3년 뒤에 들었으면 용산 가는 것보다 세종시에 가서 하든지 다시 청와대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뭐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고 난 때 다음에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의 말씀 중에 균형 발전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제도, 국가 재원을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용해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것인가의 주제가 기존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때 주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상의 문제가 어느 한 도시, 혁신도시,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도시를 처음에 조성시켜 예산을 투입하고 나면 그 도시의 자체 역량으로
그 주변부까지 좀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중소도시 중심 아니면 행정기관의 이전이라든가 그런 문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메가시티입니다. 초광역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균형 발전과 균형 발전의 정책과 지금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장하는 메가시티의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의원님, 저는 그 전에 이것은 단순히 이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리고 무엇을 창조하는 직업이라 창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상력도 요구되지만, 그리고 많은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율성 또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원을 투입되고 수십 년간 완성해야 할 이 거대한 국가 의제가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반대로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비효율성을, 지금의 그 수도권 초집중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를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정당성과 우리가 나아갔을 때의 효율성을 조금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파간 자료에 하면은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초저출생률인데,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도시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젊은이가 있는 서울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밀로 인한 과열 경쟁과 서울 시민의, 젊은 시민 청년들의 사회 구성원들의 피로도가 출산을 저해하는 것,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서울에 홍수 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홍수 났을 때 서울이 그 평평하잖아요. 그리고 강남에 비가 많이 쏟아진 용산까지, 대통령까지 그 홍수의 피해를 보고 했던 일이 있는데, 그만큼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자연재해나 혹은 안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과밀도는 제가 짧게만 하겠습니다. 인구 밀도는 대한민국의 3, 4위입니다. 전체에서. 그런데 서울의 과밀도는 세계 1위에서도 아주 정말 2위를, 굉장한 차이를 두고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는 비효율은 이미 상당한데, 원님께서는 제가 이제 그러면 다시 비효율을 우리가 선언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것이 갖는 비효율을 꺾고 가기 위해서 왜 메가시티여야 하는가, 왜 혁신도시나 아니면 다른 제도가 아닌 메가시티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출생 문제도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든 인간이든 동물이든 초밀집에서 이렇게 하면 출생률이 확 떨어집니다. 지금 서울은 0.52 정도 되고요, 지방 0.7 이렇게 되는데, 제가 58년 노출생인데 100만까지는 아니지만 94, 5만 정도, 또 저희들 한두 살 후배 이런 분들이 100만까지 태어났는데 지금 25만 정도 태어났죠. 25만도 너무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OECD 선진국 중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데, 서울의 청년들이 직장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 비싼 집을 자가로 가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서울이 집중돼서 오는 대회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서울하고 유일하게 선의역 경쟁력을 좀 더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곳이 부울경입니다. 서울 같은 도시를 전국에 5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서울이 누리고 있는 그 정도의
그 수혜를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 미래다 이렇게 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히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5급 삼특체제라고 5개의 메가시티, 3개 특별자치도, 제주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5급 삼특체제라고 이렇게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를 5개 만들고 나머지를 특별자치도로 해서 지방정부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게 저희들 균형발전 정책이자 지방분권 정책이었는데 뭐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미안한 가지고 남아있고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했지만 균형발전 정책이나 지방시대 이런 걸 굉장히 잘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지방은 없었고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많이 완화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고 다시는 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또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균형발전 정책이나 지방시대, 지방분권 이런 거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만큼은 다른 일들이 많아서 못했어요.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균형발전 정책이 여전히 상당 부분 미안을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수도권 중심으로 국가 경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우동기 총장으로 대구 가톨릭대 영남대 총장, 대구시 교육감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대구에 계속 오래 살아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는 있더라고요. 몇 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해보니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안 움직이고요. 대통령 산하의 대통령 소속위원회, 직속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그 위원장이 장관급들도 한 30명 정도 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장관급 아닌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대통령이 1년에 그래도 분기당 한 1년에 한 4번 정도는 그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도 받고 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위원회는 장차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지만 대통령이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위원회가 100개 중에 90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장관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절대 예산이고 이런 걸 안 주거든요. 균형발전이 되려고 했던 것은 그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제 그 진주 출신 부산고 서울대를 나와서 유명한 성경용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 성경용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하고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고 대통령이 굉장히 여지를 갖고 하니까 자치분권위원장, 정부혁신위원장,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갔는데 김병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하신 청와대 정책실장 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다 이렇게 그걸 옛날 우리말로 단따이가 됐다고 완전 딱 뭉치가지고 대통령이 뒷받침 해주시니까 그게 이제 핵심도시가 되고 또 핵심 균형발전을 하려면 균형발전하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무부가 갖고 있던 지방 양념을 폐지하고 그걸 국가균형발전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윤택에게를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대통령께서 저 격려하신다고 그 예산이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설득을 해서 우리 이제 행자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만들었는데 그걸 잘했다고 경남에서 무슨 국정보호회 하러 오셔가지고 김동완 장관이 아니면 그거 못 만들었다고 덕담을 했는데 그때 그 당시 한나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총선을 앞두고 있었나?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경남을 방문해가지고 국정보고를 도청을 받으면서 국가균형발전 예산은 김동완 장관 배짱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 기억에 강주에 가서는 정찬영 인사수석을 띄우고 경남 창원에 와서는 김동완을 띄우는데 이게 다 총선에 당선시키려고 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막 격려하는 거 우리가 비판하듯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균특 얘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만들 때는 1조 8천이 됐는데 지금 아마 몇십조 돼 있을 겁니다. 시간이 한 20년 흘렀으니까요. 그래서 균특 얘기가 그나마 이제 지방에 좀 도움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윤 정부 들어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너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무리하면 이제 시대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해 가면서 지식정보화 사회와 산업사회가 중첩이 되고 특히 4차 산업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아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인데 이 4차 산업을 또 우리 부울경에서 주도해야 일자리와 먹을거리가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부울경에 줄 수 있도록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정말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그런 산업을 여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그렇게 함께 노력하면서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민선 8기가 1년 됐는데 별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쪽 당이라서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약간 무사안일하게 지도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토론회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저하고 생각을 해보시죠. 서울의 무엇이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를 그렇게 지방의 많은 자본과 문화들을 다 흡수해서 저렇게 홀로 거대하게 공룡이 되고 있는가? 행정인지 정치인지 산업인지 교육인지 문화인지 도대체 뭔지 그 고리를 알면 그 고리를 끊어서 어떻게 해볼 텐데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 결론은 이 모든 것의 총합이다. 그렇다면 총합이고 웬만해서는 이 블랙홀을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맨 처음 시작하실 때는 혁신도시를 하셨는데 통계적으로 그 이후에 인구 이동을 보면 혁신도시가 본격화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수도권의 인구가 우리의 바램처럼 혁신도시로 유입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다시 수도권으로 조금씩 빠져나가고 다만 혁신도시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의 인구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일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완화 그리고 수도권의 과밀화에서 그로 인해서 지방의 역량을 체결시켜서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인데 옆도시를 수도권이 아닌 옆도시를 끌어서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크게 이익이 된다라고 확신이 할 수 없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제가 해보고 그래서 메가시티구나. 좀처럼 작은 규모여서는 이 수도권의 공룡의 대항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러면 메가시티라는 걸 800만, 1000만 부울경 국토의 한 10분의 1 못 미치는 면적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은 또 이 지역민의 삶은 향상될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메가시티를 만들면 지금에 있어서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이게 한 정주권, 일일 생활권, 행정구역은 부산, 울산, 경남이지만 생활권역은 사실은 이미 행정권역을 교통의 발달을 뛰어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생활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은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고 그러니까 실생활과 맞게 그리고 800만 정도, 1000만 정도는 되어야 그냥 그 옆도시 인구를 가져오고 옆도시의 자본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대항해 볼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불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권역을 초광역화해야 한다. 저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불경 메가시티로 해서 거리에 나가면서 유물을 줄 때, 나눠드릴 때 시민께 드리는 말씀은
여와야가 따로 없는 부산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라면 굉장히 잘 받으세요. 국가 균형 발전에 여와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내야 최소 20년 안에, 최소 10년 안에 우리 자식들이 일자리 찾아 서울 가는 거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뭘 어떻게 할 건가? 국가 권력을 지역에서 어떻게 바꿉니까? 계속 어떻게 민주당이 집권합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역의 문제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역입니다. 불경 메가시티, 불경 지역의 침체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역민이 정확하게 민주당의 중앙당에도 요구하고 국민의힘에도 요구하고 부침이요. 그리고 지역에서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가장 외치고 열심히 하는 정치인을 정당 관계없이 우리가 선택할 때 불경 메가시티는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와는 또 다른 문제로 별도로 안착할 수 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크게 던지셨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필요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지역 불균형 문제를 보고서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또 우리 시민께서는 우리의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심판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문제이고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이 문제를 불경 메가시티를 최근에 고민하면서 조금 가슴 벅찼던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여서 이게 되겠나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흔히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내 표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의 성장 동력을 한 단계 더 업시키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확신을 조금 갖게 됐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요구에 침체되어가는 지역민의 요구를 가장 잘 받드는 것이 그래서 불경 메가시티를 완성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해내는 것이 국가 발전에도 도움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 정치인이기 때문에 불경 메가시티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3년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아까 모두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못해서 조금 드립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걸어놓은 슬로가 하나 있습니다. 청년이 바라보는 곳이 청년의 눈이 닿는 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청년이었을 때 우리는 민주화를 원했습니다. 민주화가 힘들지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공동체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 나무라기보다 왜 저럴까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것이 좌절로 꼽힙니다. 그리고 그 좌절이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청년의 좌절, 지역 청년의 좌절은 소득 그러니까 지역의 기업의 평균 임금과 지금 사상의 신장의 회장님 계시죠? 사상도 그렇고 소득으로도 그렇고 평균 근로소득은 다른 우리 전체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낮게 올라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대비되는 근로소득이 낮고 집값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자산소득이 낮고 이 속에 청년들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도 내가 잘 살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좌절, 과도 불경, 메가시티, 국가 발전, 국가 불균형, 지역 불균형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윤석열 실정 아래 어렵지만 이것이야말로 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민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의원님과 사실은 지난해 불경 메가시티가 자초될 때 딱 1년 전입니다. 의원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어떡하지요? 의원님 뭐라도 하셔야, 의원님이 좀 나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재하시는 경남도당 토론회도 참여하고 했었는데요. 불경 메가시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 문제이지만 국가 문제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가장 예당 사장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김두관 의원님께 이에 대한 좀 남다른 각오 또 계획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경지 의원님께서 정말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조사하고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부산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여기에 전세를 살고 본가가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게 지금 부산의 현실을 좀 다른 의미로 반영해 주는 것 같고요. 이제 국가가 그 한 나라가 얼마나 균형 있게 발전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그냥 몸으로 쉽게 와닿는 것은 그 나라에서 가장 제1의 도시하고 제2의 도시가 얼마나 격차가 큰가 작은가가 균형 발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60년, 70년 이럴 때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게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당 일부 분들이 이제 지역구 서울 영등포에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우리 영문행 금융단지에 산업은행이 와야 돼서 저는 일찍부터 이제 한국은행, IBK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이런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업은행법에. 근데 이제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은행, 산업은행은 이제 국책은행 비슷하기 때문에 본사의 소재지를 대한민국에 둔다로 바뀌는 법안을 일찍 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산의 지역구를 둔 분들은 산업은행이 이제 부산에 본점을 두는 걸로 하는 개정을 내고 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사업부가 있는 전주에 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제 전주로 산업은행을 옮겨가는 법안을 내서 내가 이제 논쟁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 부울경 민주당 7명 국회의원 저는 산업은행 부산회장 촉구하기도 하고 강석군 회장도 내가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수석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도 의지를 굉장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안 바꾸면 옮겨갈 수 없어서 내로상이 있는데 우리 당 김민석 의원이 정책위원장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영등포 자기 지역구에 있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책위원장 바꾸면 며칠 뒤에 기자들 간담을 나오면서 산업은행은 못 옮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당황스럽고 황당했는데 서울에서 뭐 산업은행이 하나 은행 금융단지로 온다고 해서 서울이 뭐 망하겠습니까? 이미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가 경제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와싱턴이 정치혁명 수도고 뉴욕은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경제 도시처럼 서울은 이미 그런 자족 기능을 갖는 완벽한 도시가 됐는데 최근에 거기다가 더 보탠다 하니까 정말 저희들이 정신 나가도 비판을 했죠. 그런데 뭐 지금 잠잠해졌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입니다. 가도하죠. 서울은 또 외곽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경지 광역교통망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진주는 좀 먼다고 치고 창원시, 밀양, 김해, 양산, 울산, 부산은
철도 뭐 차량으로 1시간, 길면 1시간 반 정도 안에다 이동이 가능해야 이게 강력도시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서구 경남 이런 쪽에 뭐 1시간 반에 할 수 있고, 서울에 수도권에 출근하는 사람이 1시간 반에 출근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2시간 걸려서 서울 출근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수도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불경 메가시티 강력교통망체계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강력철도가 되면 아까 말한 창원, 밀양, 양산, 김해, 울산, 부산 1시간 반 정도의 이동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어쨌든 과거에 같은 경남에서 이렇게 재검을 놨는데 다시 이제 합하는데, 그래도 이제 새로운 도시의 이 도시의 중심은 아무래도 밀집도가 있고 이 부산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제 강력행정처럼 꼭 부산에 둘지 뭐 양산에 둘지 금정에 둘지 김해에 둘지는 그건 나중에 결정을 내리는데, 어쨌든 부울경은 그 경제적으로 이 메가시티가 돼야 되는 게 이 중복 투자가 안 될 것 같지만 부산, 경남, 울산이 중복 투자하는 산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산업들 중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특화돼서 울산이 이걸 하면 울산이 하고, 창원이나 진주나 뭐 사천이 하면 사천이 하고, 부산이 하고, 이렇게 균형 있게 나눠야 되고 특화를 해야 이 메가시티가 내용적으로 완성되는 거라서, 그런 점도 보면 이제 나중에 당장은 아니면 나중 같은 경우 이제 행정통합까지 가면 부울경을 합해서 뭐 미국 같은 주지사처럼 한 명으로 뽑을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 우선은 경제 통합이 가능한 메가시티 쪽으로 출발을 해서 완전한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걸 가장 하려고 했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인데, 다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부울경, 강주, 전남, 수도권 삼각축을 한다고 막 하니까 이제서 풀라보라 다시 뭘 한다고 하는 참 난감하고 안타까운데요. 그래서라도 내년에 좀 의미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좀 모았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의견이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네, 정상채 의원님. 마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취지가 이제는 지방 분권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그런 취지는 아마 저도 공감하고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었고, 그 속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한 과정에서 깊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울경에 관계된 사람 보면은 솔직히 화가 나고 왜 이러는가.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박영준 시장이나 울산시장이나 강원수 경남도지사가 하는 말은 저는 분명하게 답이 아니고 길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말로 세계 시도를 쏘고 있다. 이 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이 말이죠.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군포 통합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차라리 부산, 울산, 경남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이었다면 정말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구도가 조금 전에 우리가 모두 공감했듯이 지방분권이나 지방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을 뻔히 다 알면서 총선을 앞두고 그런 말을 할 때 일부 언론에서 그게 부채질하고 함께 가는 이런 나라를 볼 때 과연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가 하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크게 부울경 메가시티 그보다는 지난번까지 민주당 시의회에서 그래도 차근차근
불경 통합 과정을 밟아왔던 과정이 어느 선까지 그래도 추진되어 왔었는데 그 사항을 문재인 정부 지우기 그런 취지와 똑같이 불경 세계 광역단체장이 똑같은 목소리로 지웠고 또 거기에 동조해서 시의 의원들이 같이 그런 결의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분노를 금치 못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통 좀 전에 김두관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경제통합하겠다. 경제통합 그렇게 쉽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행정통합한다고 그럽니다. 네, 언니 조금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근데 행정통합한다고 합니다. 행정통합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사항은 최소한 우리 민주당에서 이 앞에 부산시의회에서 추진했던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빠른 시간에 복원시키고 그리고 그 복원 추진했던 단계까지 가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더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통합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 요구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정상치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안타까운 거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잘 가다듬어서 내년 총선의 공약도 다시 한번 좀 다듬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공통 공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사실은 짧게 짧게 좀 부탁을. 오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소멸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왜냐하면 대학교가 서울대, 연대, 고대가 서울에 있잖아요. 지방이 우수 이제 전부 서울 가서 거기서 대학 다니고 거기서 직장을 같은 지금 아니면 고실 파산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사실은 그 핵심 도시를 만들 때 대학을 지방으로 보내면 좋겠다는 걸 했는데 그 당시에 워낙 이제 저항도 심하고 또 국립대는 몰라도 사립대는 뭐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스카이 대학을 지방으로 옮겼으면 어땠을까, 훨씬 더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대가 국립대학에서 법인이 되고 또 사립대학은 뭐 저희들이 어떤 권력이라도 대학을 옮기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옮기는 거는 어렵지만 지방대학이 거점대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옛날에 부산대학이 연고대학으로 같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뭐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굉장한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최근에 부산대 총장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대학 수준도 올라가고 이런 세계에서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정도로 지방 거점 대학을 특별하게 정부가 좀 지원도 하고 지방 정부하고 연계해서 그런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균형 발전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 판교 이남 쪽으로 내려오지도 않으려고 하고 외국에서도 한국에 고급 인력을 투자하는데 지방은 그 뒷받침하는 인력 수급이 안 돼서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권은 어쨌든 선순환이 되고 지금 지방은 뭐 부르경교도 다 그냥 악순환이 되고 대구, 경북, 뭐 강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 다 지금 지방은 소멸 얘기를 맡고 있어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느낀다고 하는데 뭐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잘해서 2026년에 또 지방정부도 우리 당이 좀 맡고 1년 뒤에 있는 2027년 대선에서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정부가 출범했을 때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돼야 됩니다. 그런 준비 없이 대통령이 되면 정부 당의 준비가 없으면 되고 나서도 헤매거든요.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아서 사실 평상시에 우리가 집권을 하면 국가 기능을 어떻게 할지를 잘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민주연구원이 그런 기능을 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좀 기대만큼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대학 지방대학 혹은 우리 대학의 경쟁력에 대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역의 혁신 역량의 거점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연구 성과가 지역의 기업과 산학연으로 이어질 때 일자리도 생기고 그리고 유출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는 지역대학에서 마침 우리 금정부에 대학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건가? 그러면 우수한 자원이 나가지 않고 또 계속 또 찾아올 수 있게 하려면 특화된, 대통령께서도 생각하셨던 게 그건 것 같은데 특화된 학과에 이제 그 학과 부산대학 기계조선 또 진주 경상대학 농업 이런 식으로 돼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대학의 교직원과 또 학생이 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중에 등록금 이런 것은 지금 많이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 가장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주거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 크게 좀 주거비를 지원해서 청년들이 오로지 학업에만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아주 소소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기로 김두한 의원님께서 행사가 8개가 앞으로도 3개가 더 있는데 귀한 시간, 장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더욱더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 2시간 넘어 3시간 가까이 입체적이지 않은 다면적 좀 평면적인 이런 행사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지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국가 균형 발전의 의지를 굳게 가지신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불경 메가시티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오. 지금 사진 촬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자리에 앉아주시면